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성훈 감독 오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인사도 안 하셨네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민환 감독님이 이제 저희 영화 장소를 지구일을 해주시는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아니요. 네,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이구나. 수요일에는 이제 근역의 이상철 감독님께서 이제 딸에 대하여를 하고 그때 임세미 배우님도 참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참석을 좀 하고 싶네요. 네. 와서 제가 당연히 네.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이렇게 저희가 지금 스탬프를 만들었는데요. 오늘 이거 1%가 먼저 시작합니다. 라고 나온 스탬프 쿠폰이고요. 여기에 이제 영화를 4편 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하나씩 스탬프를 찍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4개가 다 이제 완성이 되면 저희가 특별 증정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못 찍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찍을 수 있죠.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은 여기 관객분들이 와주셨지만 홍보 SNS라든지 이런 취재에 대해서 조금 더 널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힘을 내서 영화를 만들고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가볍게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모두 굉장히 진지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대구 두부 왕자로 불리신다고요? 네, 전 대구 두부왕자로 불리고 있고요. 옆에 이민환 감독님께서는 하천 공주라고 불리고 계세요. 네, 네, 저는 합천의 딸. 합천의 딸 공주 아니시고요. 공주까지는 아. 아직.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이 영화에 대한 첫인상이 뭘로 남아있냐면, 이거 그냥 저희들끼리만 있으니까 사적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동네에서 영화를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 아빠? 그랬더니 무슨 영화 그 시골에서 그랬더니 영화가 장남인가 장손이래요 이름이. 그래서 저희 아빠한테 이제 아빠가 우리 딸도 영화 감독이라고 우리 딸도 영화 찍다 서울 와서 연락하라고.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저한테는 아마 말씀을 안 하셨을 거고 아마 제작팀이나 이렇게 그렇지 않았을까요? 추측하건데. 네, 피디님이 그러셨고, 그러니까 아하.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여기 나온 합천의 이씨예요. 그래서 저희 아빠 동네에서 찍은 영화고, 그래서 저는 저런 풍광이 플러스 이제 문화적 로컬리티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인데 그 두 감독이 하나는 딸 대화를 찍었고 하나는 장소를 찍은 거죠. 그래서 저희 부산에서 만났는데 그 초정팀에서 공교롭게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여성 영화, 뭔가 남성 영화 이렇게 약간 프레임이 나오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뭔가 두렵기도 하고, 네, 뭔가 프레임 씌워지는 것 같아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젠더 충돌 한번 오늘 해볼까요? 저는 굉장히 장소니 페미닌한 영화라고 생각돼가지고요. 네, 페미니는 저희 건데 왜? 그냥 이렇게라도 뭐라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합천 어떤 대구의 경상도의 두 창작자가 이렇게 다른 영화를 만들었지만 보기에만 다르고 궁극적으로는 아직 딸 대화를 안 보신 분들이 많겠군요. 어쨌든 네, 다음 주까지 보고 또 오셔도 되고 다음 주 와서 보셔도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놀랬던 게 뭐라고 할까요? 저도 딸 대화가 큰 틀에서는 가족 영화라고 불리긴 해요.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이 주인공이고 가족 구성원 내에서 갈등이 만들어내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미시사에서 출발해서 거시다를 다룬다는 측면이 이제 두 영화의 공통점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성 감독이잖아요. 저는 여성 창작자로서 여성 감독들이 가족 영화를 만드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 안에서만 한정 짓자면 제 동료 남자 감독들은 비교적 가족 영화를 많이 만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선을 보고 제가 좀 많이 놀랬어요. 이 감독은 가족이라는 소재를 영화를 찍었고 남성 창작자가 더구나 경상도 감독이 영화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제목도 심지어 장손이야. 그래서 저는 조금 놀랬어요. 어떤 선택들이 놀랬냐면 이제 가부장제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없고 유교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되게 허들이 높은 이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확신 같은 건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저는 어쩌면 한국 영화의 숙제 중에 하나가 이 유교 혹은 가부장제, 이게 대한민국 사회를 되게 감싸고 있는 그런 지점을 대면하는 것을 찍어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개인사, 어떻게 결부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좀 더 보편적인 이야기로,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사까지 아우를 수 있는 영화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 되게 창의적인 오정민의 영화라기보다는 제가 존경했던 수많은 감독들의 영화를 어쩌면 어떻게 하면 2020년에 제가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유의미하게 공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쯤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궁금한 건 어쨌든 저희가 영화를 만들려면 레퍼런스 같은 영화 혹은 뭐 이야기 서사들을 되게 많이 찾아보잖아요. 촬영 감독님이랑 같이 찾아보신 레퍼런스가 뭐 있었어요? 일단은 글을 쓸 때 레퍼런스는 있었지만, 예, 촬영 감독님과 콘티를 짜면서 레퍼런스를 얘기는 크게 하지 않았던 것 같은 거. 오히려 어떤 이미지들을 가지고 와서 그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쨌거나 제가 생각하는 따뜻함, 이 촬영 감독이 생각하는 따뜻함과 또 다를 거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샷 사이즈나 어떤 질감들이 또 다를 수 있으니 그런 지점을 했고,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영화는 있지만 촬영 감독님과 대화를 하면서 뭐 어떤 영화처럼 찍자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가 참고했던 영화들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만약에 기시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피할지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걸 피하시려고 있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상여 같은 장면이 있다면 축제가 당연히 떠오르고, 뭐 학생 부분 신의가 떠오르고, 그리고 일본만 가더라도 마브로시 환상의 빛이 또 생각이 날 것 같아서 그런 지점을 어떻게 저희가 피할지 막 그런 생각하다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공간에서 우리 배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생각하자라는 식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아, 그럼 글을 쓸 때 참고하신 레퍼런스는 뭐예요? 일단 제일 처음 생각났던 거는 호시오시엔 감독의 동료왕사를 되게 좋아해서 그런 영화를 생각했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인데 에드워드 양 감독의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은 그 영화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의 우주 같거든요. 만약에 지구가 멸망해서 외계인한테 영화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이 영화 봐라고 하면 될 것 같은 그 정도로 모든 게 들어가 있는 영화라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 일본 오지아시로 영화들 너무 당연하게 뭐 동경 이야기든 꽁치의 맛이든 그 노인의 뒷모습을 찍는다는 측면에서 많이 참고했고, 그리고 레오파드를 만든 루키로 비스콘티처럼 좀 우아한 영화를 찍고 싶다. 물론 그 영화와 제 영화를 비교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것처럼 좀 우아한 영화를 찍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네. 되게 시네필 같아요. 죄송한데 진짜 시네필은 여기 계시고요. 저는 그냥 국문학도, 국문학도로서. 네. 왜 이러세요? 저도 네. 문창학도. 아니 막 둘이 평행 이론을 맞추려고. 아, 그러셨군요. 아, 근데 말씀하신 모든 영화들에서 흔적이 느껴집니다. 그건 아무래도 촬영 감독님의 몫이죠. 감독님의 몫이 아니라. 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이진근 촬영 감독께서 자리를 해주셨어요. 네, 일어나서 저기 인사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을 이진근 촬영 감독님한테 하셔도 되니까요. 네. 편하게 여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제 형식적인 면에서 내용까지 오늘 저희가 들어가겠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제가 가장 궁금하고 참 대단하다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넓은 쇼트 있잖아요. 롱쇼트, 익스트림 롱쇼트, 풀쇼트까지 그 화면을 꽉 채우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 내부든 외부든. 왜냐하면 요새 관객들의 눈의 안목이 굉장히 넓고 높기 때문에 그 화면에서 뭔가만 약간 삐끗해도 화면이 좋지 않다고 바로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미장센을 채우는 게 진짜 어려운데, 그래서 돈이 없는 영화는
쇼트들이 다 좁아요. 클로즈업도 은근히 많고요. 왜냐하면 그 화면을 채우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채운다 한들 조화롭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놀라운 건 정말 스틸 롱쇼트가 많고 롱쇼트가 많고 풀쇼트가 많고 그에 반해 클로즈업 되게 적은데 화면이 진짜 풍요로운 거예요. 조화롭고. 그러다 보니 롱테이크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찍기 어려운지. 왜냐하면 롱테이크 같은 경우는 배우 동선도 맞춰야 되고 그 모든 소품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소 보셨겠지만 그 인물들의 동선이 되게 많고 복잡하잖아요. 저라면 이런 선택을 못할 것 같거든요. 못했고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작업인 걸 알기 때문에. 근데 형식적으로 이런 선택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근데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딸에 대하여처럼 섬세하게 연출을 못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집중했던 거는 어쨌거나 장손이라는 영화는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사라지는 세대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사라지는 시네마에 대한 어떤 그 애착이랄까요? 이젠 점점 CG가 번복돼가고 세트장에서 촬영이 이루어지고 배우들 클로즈업 위주의 영화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우리는 그러면 뭐 어린 시절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좋아했던 영화들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되게 클래식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미장센에 대한 부분도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어쨌거나 다행인 건 뭐 제작팀이 워낙 좋은 로케이션을 찾아줬고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술팀이 그 공간을 되게 살아있는 공간으로도 바꿔줬고 그리고 또 촬영 감독님과 조명 감독님이 그걸 또 빛을 되게 디테일하게 다듬어 주셔서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 아닌가. 사실은 뭐 저는 스태프들의 공이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되게 모범적인 답안이었어요. 재미없었나요? 좀 바꿔볼까요? 네. 그러면 저 여기서 되게 디테일하게 궁금한 게 그 상여가 그 할아버지 집 마당으로 들어서면서 그때는 양지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아 나올 때 그늘이 지거든요. 그거는 CG는 아닌 거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장면들을 좋아합니다. 한 커트에서 빛이 바뀌는 지점이 되게 진실하게 시간을 담는 순간들이잖아요. 근데 그 컷을 끝나고 저는 오케이 했는데 촬영 퍼스트 분이 이제 감독님 혹시 이게 노출이 달라졌는데 괜찮으시겠냐.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팀에서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오케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순간이야말로 진짜 마법 같은 순간들이죠. 저한테는 빛이 움직이고 변하고 떴다가 다시 뜨고 사실 컷을 나누어 버리면 모든 빛은 통제되기 때문에 일관되다면 저한테는 조금 샷이 길었을 때 빛이 움직이는 느낌들이 그리고 또 어두워진다라는 게 되게 유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 순간을 보면서 이 영화가 견뎌왔던 그 모든 노고들이 너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 쇼트들이 한두 개가 아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엔딩 장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눈을 기다리신 거예요? 눈이 내리길 바란 건 아니었어요. 물론 시나리오에 눈이 내린다도 쓰였던 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구현하기는. 사실 샷이 좁으면 뭐 가능하겠지만 굉장히 이스라엘 롱샷을 생각했기 때문에 대신 이제 저희가 약속했던 거는 눈이 내린 상태, 눈길을 할아버지가 걸어간다는 설정은 있었고 그럼 저희에게 겨울 촬영 기간이 약 2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2주 정도 안에 9회차를 끝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저희는 언제든 눈이 내리면 엔딩 장면을 찍으러 가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해놓고 매일 이제 제작팀이 연락을 하는 거죠. 그 집주인 동네 분한테 눈이 왔나요? 눈 언제 오나요? 근데 경남은 특히 눈이 잘 안 오잖아요. 합천에 사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안 와요. 네, 4, 5년에 한 번씩 올까 말까 한대요. 근데 그 공간은 거창이었는데 그래도 고지대기 때문에 가끔 눈이 온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준비하던 2주 안에 눈이 내렸고 이제 신나게 갔죠. 신나게 가서 이제 테이크를 이제 찍는데 갑자기 눈이 내려와 버린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우화가 아니라 이러면 나중에 엔딩이 내가 생각했던 느낌이랑 좀 다를 것 같은데 너무 감상적이거나 혹은 너무 죽음의 이미지가 강하게 드리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촬영한 분량은 한 12분? 15분? 한 롤을 다 썼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테이크를 다시 찍었는데 또 해가 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또 연결이 잘 안 맞는 것 같고 또 톤의 매너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두 테이크 중에는 첫 번째 테이크를 쓴 경우. 이것도 약간 촬영적인 측면이긴 한데 이거는 의도가 된 건지 궁금해서요. 그 두부 공장에서 뽀얗게 그게 연기뿐만 아니라 CG 같은 거 덧대신 거예요? 그쵸. 연기는 저희가 아무리 준비해도 이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막 기계를 한 두세 대 써도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연기를 더 애드했죠. 그래서 저희 영화에서 CG 같은 부분은 CG가 아니고 또 CG 같지 않을 것 같은 게 CG고. 네. 알죠. 네. 특히 겨울 장면에서 눈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사실 연결이 되게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톤의 매너를 일관시키게 만들까? 그래서 되게 CG장님 진짜 대단하시다. 그 눈길을 밟는데 밟았을 때는 발자국까지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되게 소름 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영화의 자연스러움이 정말 자연스러움이냐라고 말을 하는 게 참 저희 시각이 자연스러운 거죠. 어떤 되게 디테일한 작업의 세공들이 독립 영화에도 엄청 잘 많이 들어가는데 왜냐면 이게 좀 더 완성도랑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앞에 그 뿌연 것과 엔딩에 눈이 내리면서 화면이 흐려지잖아요. 이거를 대꾸로 맞추시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 시나리오 때도 그렇고 실제로 구현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오프닝에서도 공장에 되게 큰 김을 근데 또 연기를 통제하는 것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대로 하고 또 앞부분은 살짝 더 애들을 하는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전문 용어 쓰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한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억자 같아 보여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한글로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이런 디테일한 상황이 이제 저도 창작자니까 되게 궁금한데 하나만 더. 그 두부 공장 내외부 따로 찍으신 거예요? 티가 나나요? 크기가 좀 티가 나나요? 네네네. 네, 그쵸. 네, 실내에 있는 공간과 실외의 공간은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 그러면 그 거리 갈라지는 그 골목 안에 그 가건물을 세우신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 3천만 원 들여서 창고를 하나 새로 만들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 공간을 찾는데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사실 집보라도 그 공간을 찾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두부 공장이요? 네, 외관을 찾는. 그 삼거리가 있어야 되고 삼거리에 큰 공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뒤에 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미지는 사실 저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지 이미지 죄송합니다. 그림이지 그것을 실제로 찾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제작팀이 되게 공간을 찾는데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실제 두부 공장은 감독님네 나고 소문이 실제 두부 공장을 하시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영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상가는 편입니다. 네. 저는 감독님네 두부를 얻어 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자랑을 깨알 자랑을 하면서 조금 내용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대가족의 문화에서 자라신 것 같고 저는 같은 제가 영어를 쓰네요. 네. 같은 경상도 반성. 네, 반성. 합천의 딸로서 합천에 자랐지만 저는 굉장히 모계 여성 중심의 가정에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따지자면 오말려 할머니가 있었고 저는 할아버지가 아예 부수있거든요. 그래서 오말려 할머니가 똑똑한 딸들을 뒀고 똑똑한 딸들이 사위를 이제 들어와서 그냥 정말 모계 중심의 딸로서 딸의 대화를 찍은 케이스인 것 같고 감독님은 장손을 보면 이제 대가족의 장손이 있고 아마도 뭐 누나가 있으실까라는 추측까지 하게 되고 고모들 중심 사회인 거고 저는 이모들 중심, 언니들 중심 사회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인 맥락에서는 굉장히 와닿지만 너무 이렇게 자라온 환경이 같은 토양이지만 이렇게 다르고 창작을 하는 것도 이렇게 다를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느끼면서 저는 할아버지라는 존재, 그러니까 애초에 부제에서 할아버지라는 존재, 근태죠. 그리고 상진의 아버지까지
필승이군요. 승필이군요. 승필이군요. 네. 할아버지랑 아버지는 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성진에게? 이 영화를 제 개인사와 결부시려는 어떤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 그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다만 유일하게 제가 캐릭터 이름을 지을 때 할아버지 이름만큼은 좀 가져오고 싶었어요. 네. 친할아버지. 저희 친할아버지 성함도 승필이고 그래서 그 승필로 네. 올라가시는 게. 네. 그리고 또 그 시대의 당시에 어떤 생존이 큰 가치였다면 이름도 또한 되게 한자는 그렇지 않지만 그 느낌이 되게 그 할아버지 세대를 대표하는 이름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 또한 제가 정말 개인적인 기억이 묻어있다는 장면은 산소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전 그 장면 보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이 그런 식으로는 좀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성진에게 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땠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아버지 아들 관계는 되게 인정투쟁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서로를 그러니까 기준이 높고 서로 애정을 갈구하고 그런 지점에서 어쩌면 할아버지는 아버지보다는 손자에게 더 새로운 기대를 열지 않았을까? 그래서 통장은 아버지가 아니라 성진에게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되게 저는 언제고까지 감각할 수 없는 이 부자 관계 혹은 할아버지의 관계가 그렇군요. 그래서 되려 짠했어요. 저는 여기서 가장 슬픈 인물을 얘기하라 그러면 아버지인 것 같아요. 되게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가부장적이고 되게 속물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되게 법대까지 나왔는데 돈돈돈거리고 그런 모습들이 되려 애잔해서 이 집안을 유지하고 있는 건 엄마의 노동이긴 하지만 마냥 아빠를 미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가진 가부장제를 이렇게 비트는구나, 이렇게 비판하는구나.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어떤 걸 어떻게 하냐면 장손으로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또 저러 오는군요. 약간 자연인 오정민의 선택에 대해서는 함구하겠습니다. 다만 그 아버지에 대한 감각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는 20대 때 신화를 처음 쓸 때 그 어른들을 굉장히 혐오하고 공격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들을 비난하고 힐난하면서 당신네들이 얼마나 속물적인지를 알아라고 썼는데 나이를 조금씩 먹으니까 그런 어른들의 속물적이고 이기적인 부분이 나한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럼 그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왜 그렇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좀 그들이 이해하고 싶은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들고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퇴근이 저도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들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되게 가장 진보적인 세대라고 일컬었던 세대인데 이제는 가장 신자유주의 앞에 천병으로 살아가는 아주 속물적인 인물 그런 지점에서 아버지 세대에 대한 감각들이 들어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사실 그거를 대답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오히려 정치인들이나 뭐 학자들이 할 법한 이야기지 저 같은 딴따라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각자 가치를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질문을 관객분들한테 드릴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을 말씀해 주시는 게 실은 감독으로서 제일 기뻐요. 감상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 뭐 질문도 좋습니다. 네, 번쩍 하셨습니다. 앞에 계신 분. 저도 장손으로서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낌이 있었습니다. 일단 영화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되게 뭐가 재밌었냐면 어쨌든 저도 장손으로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저런 비슷한 걸 받았지만 부모님 세대한테 저는 교육받을 때는 남자도
공평하게 해야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설거지하고 밥하고 하면서 배웠어요. 저는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가 그런 저한테 이제 장손한테 손자한테 하는 애정은 받았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이렇게 평등을 가르치면서 이제 오히려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보고 자라는 입장에서는 이게 지역이나 이제 집안 분위기 따라서 저기 다를 수도 있구나. 할아버지 세대는 저랬고 부모님 세대는 뭐 어떻게 그런 집에서 자랐지만 반대로 나한테 자식인 나한테는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하면서 이게 약간 다를 수 있겠구나 하면서 보면서도 각 세대별로 이게 보는 게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다. 요걸 느끼면서도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각 세대별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가 짧은 세대에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보통은 좀 길게 겪어야 될 일들을 너무 짧게 다들 겪다 보니까 또 각 세대별로 이벤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별로 그 중요한 가치가 있고 이벤트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세대마다 하고 또 각 세대별로 짧은 기간 하다 보니까 세대 차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영화에서 이제 다 보이니까 뭔가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면서도 뭐 가부장제 뭐 이런 그걸 떠나서 그냥 각 세대별로 그 세대에는 이게 중요했고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 지금은 이렇고 그냥 각 세대별 이런 가치관에 대한 차이 그런 거에서 오는 이런 갈등 이런 거 봤지만 또 그러면서도 어떤 게 느껴졌냐면 이게 뭐랄까 애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느껴졌어요. 어쨌든 갈등이 있긴 하지만 애정에 기반한 갈등. 뭔가 그런 부분이 느껴지면서 그래도 가족들이 서로 이제 그만큼 생각하니까 이런 에피소드나 갈등이나 이루어지면서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래도 가족이니까 믿고 가족이니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졌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사라져 가고 있고 저희 세대에서는 이제 아마 사라질 거란 말이죠. 다 쉽게 말해서 제사든 뭐든 간에 이제 저희 때 오면은 이제 부모님까지 돌아가시고 나면 아마 없어지구나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오히려 영화보다는 다큐에 가깝지 않나. 이게 오히려 이 시대에 이제 한국에 이런 문화가 있었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 이게 나중에 오히려 뭐 어떤 기록이나 자료로서 이게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든 영화라고 감상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영화를 만들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2차원의 회화가 아니라 3차원의 조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되게 다른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좋아했던 영화들은 거의 다 그러했거든요. 그랬을 때 세대나 성별 따라서 느끼시는 감각, 또 동일시한 인물이 달랐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 또한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분들은 누나의 이입을 하거나 큰 고모의 이입에서 공포 영화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전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저도 그러니까 좀 서스펜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후반에는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 여성으로 살면 이 영화는 공포 영화로 느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여러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섬세하다는 게 딴 게 섬세한 게 아니라 뭐 화면 구성이라든지 대사나 서사가 섬세하다기보다 관객들의 자리를 마련해 둔다는 거. 뭐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 심지어 그 포항 가셨을 때 되게 어르신들 많이 앉아 계시는 것 같던데 관객분들. 제목을 장손으로 지어서 그런지 극장에 네. 들어오셔서 고민을 하시다가 장손 하나 주이소 이렇게 하시긴 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일반 예매 관객도 있지만 정말 걸어 들어오셔서 저게 뭐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셔서 감사한 마음이죠.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르신들도 봐서 이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다양한 관객들의 자리를 둔다는 게 쉽지 않은 지금 영화 생태계 안에서 이런 점이 저는 되게 섬세한 영화라고 느꼈어요. 저도 이런 문화에서 크진 않았지만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런 지점에서 섬세한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첫 번째 분부터 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개봉날 보고 되게 질문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상황이 그래서 오늘 왔는데
이미란 감독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그때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같은 곳에서 5일 전에 딸에 대하여를 봤는데 5일 후에 이제 장손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참 되게 마음이 되게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뭐 젠더 이슈와 뭐 퀴어 문제와 새로운 가족 제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장소 이런 이야기가 또 실제로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앞에 분도 말씀하셨지만 그날 막 되게 흥분돼서 저도 이제 영화 커뮤니티에서 막 보는데 영화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 다 각자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날 막 저도 뭐 어디에 사는데 뭐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 감독님한테 잠깐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게 미덕인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감독님 그래서 이렇게 관객들이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 지금 뭐 지브리에서 말씀 이미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굳이 따지자면 막내 고모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엄청난 차별이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건 가부장 제도의 경상도에서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고 독립하고 싶었고 거칠게 말하자면 여성의 입장에서 투쟁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다 보면 거기서 막 지지고 볶고하면서 어떤 뭐 효라던가 공양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좀 저는 자유로운 편인데 하여간 저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저도 이제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장례 때 모였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이제 장성한 이제 조카를 보면서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장손이죠.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은 그냥 거기서 좀 차별을 받고 차별적인 뭐 언사가 있고 이랬지만 그냥 벗어나고 적당히 가서 의무 방어전만 하면 되는데 이 장손은 어정쩡한 대단한 유산도 아니면서 뭐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저 아이는 그러면서 고모들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고 너 여자친구는 있냐? 언제 뭐 데리고 올 거냐? 뭐 이런 그러니까 사이가 좋고 분쟁이 없더라도 여기에 와서 어떤 여자가 고모들 많은지 이제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뭐 이렇게 뭐 세상은 젠더 이슈와 뭐 이런 걸로 막 치달아 가고 있는데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은 아직도 이런 할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뭐 이런 것들이 끌려다니는 20, 30대 그 아들의 입장 20, 30대 남성들은 어떤 생각이지? 그러니까 이걸 감독님한테 직접적으로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진이의 뭐 이입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그때 이제 정희진 교수님 오셨을 때 제가 갔었는데 너무 성토하는 분위기로 가는 게 저는 이게 과연 이 영화가 원했던 걸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불편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진영 간의 막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가면 좋지 않나? 이런 입장에서 소위 이대나 뭐 우리가 막 경상도 남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자꾸 배제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항변을 해주셔도 좋겠고 좀 어떤 심정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고 어떤 심정으로 우리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 쌍도남으로서 농담이고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거의 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 같아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영화를 만들 때 저는 뭐 젠더 혹은 세대, 계급 간의 어떤 격렬한 이 투쟁을 하는 이 시기에 우리 영화는 한쪽 편을 들어서 목소리를 높이는 영화가 아니라 어떤 그 사회 완충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건 제작자로서의 어떤 저의 욕망이었죠. 그런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이 영화로 각자 물고 뜯고 마음대로 말씀하시더라도 이 영화라는 장 안에서 밖에 나가서 광장에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영화 안에서 그걸 해주신다면 그거야말로 사실 없어져도 아무 필요 없는 영화가 할 수 있는 일들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고 연출자로서는 저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를 하지 않기에 제가 제일 들었을 때 행복한 말씀, 관객들의 말씀은 아까 관객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족이 생각난다. 저는 엔딩 크레딧에서 각자 이 영화가 아니라 각자의 가족들이 소환해내서 새롭게 감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감히 연출자로서 욕망이 있다면 그 정도의 욕망은 있었고 나가면서 우리 집 이야기 같아 하고 가족들한테 전화를 한번 한다든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일상의 틀을 조금 흔들 수 있으면 그것만큼 영화가 할 수 있는 게 더 뭐가 있나 그 정도가 진실되게 할 수 있는 행동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요 앞에 하고 뒤에 하겠습니다. 네, 앞에 분. 오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임미란 감독님 영화도 여러 번 봤고 정성도 여러 번 봤고 둘 다 너무 좋아하는 영화라서 두 분이 같이 하신다고 해서 감이 왔습니다. 이 영화에 뭐 하나는 딸에 대하고 하나는 뭐 장선이가 아들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뭐 그래도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제시하지만은 거기에 뭐 답을 이렇게 이게 답이다 이렇게 그 답을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답은 이제 관객들한테 끼고 그렇게 결론을 낸다는 게 공통점이라고 싶고 또 둘 다 나이 드신 이제 노인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뭐 아들이건 딸이건 뭐 어떤 사회 문제건 두 가지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사람이면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는 공통적인 뭐 남자와 상관없이 다 공통적인 문제잖아요. 태어나는데 자기가 뭐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게 돼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문제들 같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지금 저출산 사회 문제니까 일단 애를 낳아야 된다 그러면 애를 낳기만 하면 되느냐 그걸 어떻게 키울 것이냐 뭐 그냥 낳기만 해놓으면 지 마음대로 크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형편이 안 되는데도 나와가지고 과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두 가지 이제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출산부터 시작해서 죽는 것도 감독님 영화에서는 요양병원에서 좀 이제 치료해 있으면서 계속 운영하시는데 누가 돌봐줘야 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계속 돌보는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감독님 영화는 다 물려주시고 이제 떠나가시는 그런 또 끝이 났는데 그 선택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죽는 걸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도 다 공통적으로 가지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답을 제시하는 건 없지 않잖아요. 똑같이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 살면서 생각하다가 그게 뭐 남자가 무슨 상관이 있고 여자가 무슨 상관이 있고 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만약에 반대 입장에서 감독님 영화에서는 갑자기 뭐 사라지셔가지고 뭐이 생각을 되게 끝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없어지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니가 갑자기 사라진다 이렇게 나중에 결론이 힌트가 된다 그러면은 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있는지 만약에 감독님 영화에서는 아버지가 안 살아주시고 치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생존하시면서 뭐 요양병원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계속 그냥 살아계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그런 쪽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있는지. 지금 약간 돌봄 노동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할아버지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실 거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늘보미는 태어났지만 할아버지는 돌아가셔야 되니까. 늘보미가 태어났기 때문에 출산 장려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돌봄 노동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실되게 대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어쨌거나 이 집안에서 가족들이 챙긴다는 설정이 있었고 그 이후의 문제는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며느리밖에 없잖아요, 집에 이제. 퇴근도 있죠. 아이고, 할까요? 근데 오히려 일을 수익하기 때문에 그 노동은 오히려 퇴근이 좀 더 감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긴 실제로 이거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아버지가 안 좋으실 때는 아들분들이 씻기고 기저귀 채우시고 하시더라고요. 뭐 며느리 분들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 퇴근이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도 저희 할아버지께서 요양원에 계실 때는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거의 매일 병원에 가셔서 몇 년 동안 보살피셨던 기억이 네, 나네요. 네. 그래도 할아버지는 저를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되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할아버지는 날 제일 좋아할 거야 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아버지더라고요. 아, 그 부분에서 되게 저렇게 뭔가 서로 갈등하더라도 뭐 영화는 또 다릅니다만 이건 제 개인사입니다. 그랬을 때도 마지막까지 기억나는 거는 손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구나. 저는 기억 못해도 아들은 기억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아버지로 또 생각하시기도 하시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너무 비밀의 발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 뒷모습에 태근이를 아들로 착각하는 그게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튀어나왔지라는 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시나리오는 이미 할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있었던 거라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받은 느낌이지 그 경험이 시나리오에 녹여지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제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의 기억은 이 영화 시나리오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저는 이건 굉장히 오래전에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의 기억은 되게 다른 영화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소재가 아니더라도 한 인간이 죽어가면서 변화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봤을 때 되게 이상한 감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할아버지 죽음에 대해서는 참 길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영화랑은 다르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기 네, 여성분. 그 주제가 갖는 무게보다 영화를 굉장히 재미있게 봐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기도 하지만 좀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월요일 퇴근길에 우연히 집에 가기 전에 시간에 만든 영화를 보고 싶다 해서 장소를 처음 봤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네, 보고 나서 물론 막 중간에 한숨도 엄청 많이 쉬었고 하필 저와 같이 이걸 꽤 관객분들이 많으셨는데 저희 고모 나이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추임새가 굉장히 많으셔서 그래서 좀 더 재미있게 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보던 막 얼빡 자세, 막 쨍한 그런 화면이 아니어서 너무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었고 꼭 다시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상영관을 찾아보다가 지붕이가 있어서 이렇게 쭉 온 경우여서 아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그 부주금을 셀 때 그 한자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승필이 아니었나 싶은데 아닌가요? 그 한자로 이름을 상필이라고 말하는데요. 아. 경상도 발음이 또 이제 네. 성진이가 승지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그 그렇지 않나. 너무 경기도민이라서 그래서 중간에 일부러 그 한자를 읊어주시는 같은 이름을 쓰신 건가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영화가 가지는 무거운 주제들에 대해서는 뭐 저도 좀 입대는 부분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보겠지만 요즘 통 보기 힘들었던 막 이 넓은 화각과 굉장히 다른 때깔을 보는 게 굉장히 좀 마음에 깊게 남고 너무 좋았다. 그래서 또 보고 싶은 영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소소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검은 비닐봉다리에서 통장을 꺼내서 딱 통장을 꺼내는 순간 저는 우리의 장손의 입꼬리가 올라갈까봐 너무 좋아요. 선물하고 웃지 않았어요? 그 약간 앞에 나 가등했을 영상을 것 본 같은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장면에서 너무 쫄리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뭐 이제 우리 세대 뭐 다음 세대가 할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숙제처럼 뭐 해석을 막 이렇게 덧붙이지는 않으셨는데 뭔가 그런 걸 의도해 두고 표정을 읽히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해가 쨍하게 들어왔을 때도 찡그리는 걸 좀 최대한 자제한다거나 뭐 약간 이런 의도를 가지시고 그 장면을 찍으실 부분이 있는지 좀 그분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재밌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항상 이제 인사할 때마다 장손을 파묘를 잇는 흥행작이자 베테랑 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조만간 스코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옆에 딸이 되어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아, 네. 네. 또 조만간 또 따라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약간 저희끼리 약간 여담 먼저 얘기하면
특별 상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기 자막을 한글 자막을 한번 깔아볼까? 아니면 이제 대놓고 욕하시라고 여러 사람들 이제 약간 그 빅토리가 싱얼롱 상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욕하면서 보는 어떤 상영을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아이디어들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던져주시고 마지막 그 차창에서 빛이 비치는 장면은 당연하겠지만 우연이 아니고 다 저희가 철저히 계산을 한 장면입니다. 그 레카를 찾아서 탄 다음에 일단 겨울마다 해 뜨는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날에는 해가 어디서 어떤 각도로 비치는지 계산을 해서 그 각도에 있는 도로를 우선 찾은 다음에 그럼 그 택시 창에서 비치는 각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약 50분밖에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촬영을 총 한 5테이크밖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컷에서 어떤 식의 배우 액팅을 할지 다 이제 준비를 해서 들어갔고 재밌는 건 저는 어떤 표정에 있어서 뉘앙스를 다 제거하자. 이 장면에 제스처만 남겨두고 마지막에 눈도 가려서 그냥 입만 남기자라는 설정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믿기 싫은 건 다 나빠 보인다는 것처럼 이상하게 웃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왜냐면 이 제스처 때문에요. 네. 이것들. 네. 손가락 깨무는 네.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전 고민이 어떤 제스처였는데 그 마지막에 입꼬리가 올라갈까봐 두려웠다 하셨잖아요. 실제로 올라갔다 왜 기뻐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보시는 분들마다 감각이 다른 것 같아서 참 재밌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저 여기서 그 촬영에 대해서 제일 갑자기 그 해 들어오는 시간 말씀하시니까 촬영 감독님 계시니까 제일 궁금한 게 어느 장면이 찍기 제일 까다로우셨어요? 어느 장면이 찍기 제일 이건 감독님한테 들으면 안 돼요. 감독님은 또 다르거든요. 촬영이 다 끝나고 막 까다롭다거나 그랬다기보다는 좀 굉장히 아쉬운 그런 컷이 제 지금 기억 속에 있는 컷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저희 가족 사진 찍는 씬이었어요. 네, 그날 저희가 찍어야 되는 분량이 오전부터 그 한 오후까지 가족 사진 분량을 찍고 그날 저녁 때 이제 해질 무렵에 가족들이 이제 올라가는 골목길을 올라가는 그 씬을 찍었어야 돼가지고 굉장히 빠듯한 그런 시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족 사진을 찍을 때 그 롱샷 그 씬의 첫 컷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저는 그 나무 뒤쪽으로 강한 오후에 어떤 햇살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햇살이 이제 가족에 좀 닿아가지고 좀 예뻐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날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구름이 굉장히 많이 껴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해가 구름 사이로 이제 비칠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우리 다음 씬을 빨리 찍으러 가야 되니까 그 또 이동 시간도 굉장히 길었었거든요. 그 다음 장소 이동하는 시간까지. 결국에는 그 포기를 하고 해를 기다리는 걸 포기를 하고 철수를 하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카메라를 막 움직이는데 그때 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했을 때 그때 1분만 더 기다렸으면 그 해를 찍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좀 그런 아쉬움 그런 게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카메라 잡으신 김에 혹시 필름으로 찍을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세요? 이 영화를? 필름으로 찍고 싶은 생각은 항상 제가 영화를 찍을 때마다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필름의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필름으로 찍을 때 어떤 그런 느낌들이나 즐거움들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어가지고 항상 어떤 영화든 필름으로 찍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너무 이런 저예산에서는 필름으로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처음 준비를 할 때는 뭐 필름으로 꼭 이거 한번 찍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제가 못했었는데 근데 로케이션을 다니면서
이런 자연 경관을 많이 봤었거든요. 로케이션 다닐 때. 그때 이제 화면에는 다 저희가 다 담지는 못했지만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자연 풍경이 너무 진짜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은 인상이 있었어요. 그게 다 안 담긴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이맥스 카메라로 찍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블랙버스터가 됐겠네요. 어마무시한 아이맥스 찍었으면. 아니 이 영화는 그러니까 진짜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한국의 문화 맥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촬영적으로도요. 롱샷을 이렇게 그러니까 예쁘게 찍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정직하게 찍는 게 진짜 어려운 일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두 개 다가 있어요. 정직하면서도 아름답고 단호하면서도 섬세한 게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 영화의 촬영이 좀 놀라운 감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필름으로 찍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이 계속 들더라고요. 어제도 장건재 감독님이랑 이제 촬영 관련된 토크를 했었는데, 촬영님께서 이제 촬영을 하시느라 못 오셔서 이제 그런 질문이 장건재 감독님께서 하시더라고요. 필름으로 찍을 생각은 없었냐? 물론 찍을 수만 있으면야 너무 찍고 싶죠. 물론 뭐 지금 필름 그레인을 보면 또 만족할런지는 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촬영 감독님과 저 얘기했던 거는 되게 빛이 닿는 감각들이 질감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뭐 렌즈나 혹은 뭐 필터도 더 어떻게 보면 더 소프트하게 더 빈티지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고, 정직하게 찍는다라는 거는 또 촬영 감독님과 저희 취향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적합한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 영화 내용부터 촬영까지 그리고 감독님의 개인사까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지금 한 2여 분 남아가지고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여기 선생님. 작년 구구 때부터 보고 싶었는데 계속 시간이 와서 못 보다가 오늘 드디어 와서 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 영화 보면서 이게 세대별로의 시대에 있는 그런 시대 아픔 같은 걸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집이 제사를 지내는데 왜 저 집이 제사를 지내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그 일 때문에 이게 동네 전 마을이 다 제사를 지내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도 법대생이었는데 운동권이어서 고문을 당해서 다리를 다쳤다 이런 여기까지 설정이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너무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다 넣고 싶어 하면서 내가 혹시 욕심을 부려서 조금 멈칫한 설정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래서 더 뺀 설정이 혹시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고모돈이 너무 궁금해서 고모돈은 어디로 갔는지, 고모한테 정말 너무 중요한 돈인데 그래서 본인의 집에 불을 내면 화재보험을 받으려고 하신 걸 텐데 고모의 돈은 어디로 갔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 GV 때마다 항상 고모의 돈은 어디로 갔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영화의 부제를 고모의 돈은 어디로 갔는가로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일단 이 장손이란 영화는 주장과 진술이 있을 뿐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언더도그마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약간 또 결국 국민적인 그 약자가 무조건 옳다라는 어떤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은데, 고모의 말은 믿으면서 왜 엄마의 말은 믿지 않는지, 그 지점에서 뭐 누가 옳다는 건 아니지만 고모도 또한 할머니 돈을 많이 가져갔을 수도 있고 그 진실은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영화의 뉘앙스는 마지막에 성진이 통장에 할아버지 할머니 돈이 들어가 있지만 그 안에 뭐 갯돈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고모의 돈이 들어가 있는지, 저도 그 지점에 대해서 좀 확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각자의 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거나 할아버지는 집안의 영속을 위해서 성진에게 그 모든 걸 준다? 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되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미시사에서 거시사로 확장되는 순간에 이것이 도구적으로 느껴지면 굉장히 역겨운 영화가 될 거다. 그러니까 저 또한 뭐 말을 할 수 없지만 되게
유명한 영화들에서도 그런 것들 많은 것 같아요. 굳이 필요 없는데 감독의 야망 혹은 어떤 걸작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 사회적인 사건을 가져온다라는 게 걸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진이의 세대에 대한 것들을 다 비워뒀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렵지만 어떤 사회적인 비극을 만약에 성진이 세대에 넣는다? 그러면 되게 형편없는 영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윗세대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평가가 끝난 사건들이잖아요. 하지만 성진이 세대는 비워둬야만 우리가 다양하게 이입을 할 수 있고 그 캐릭터 통해서 이 가족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저도 궁금했는데 딱 물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네,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되게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제가 하고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장편 영화가 첫 장편 영화시고, 뭐 찍고 나서 크게 달라지거나 한 신변의 변화가 있으실까요? 이 영화를 만들 때 그런 욕망이 있었죠. 되게 속물적인 욕망인데, 내가 뭘 보여줄 거야. 어마어마한 걸 보여줄 거야. 그리고 이 영화를 끝나면 나는 되게 유명해질 거야. 뭐 이런 욕망들이 있었어요. 이게 되게 속물적인 욕망인데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부산국제영화제 공개됐을 때, 뭐 크진 않지만 상도 받았을 때 전혀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를 바라보고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의 고생에 보상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결과를 보고 달려가지 않아야겠다. 그 과정에 행복해야 결과는 따라오는 걸로 가야겠다. 그래야 내가 계속 이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다. 만약에 뭐 비단 독립영화지만 상업영화 1000만 하더라도 시상식에서 막 축하받고 집에 가면 다시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다음 영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똑같을 거다라는 게 이제 생각되니까 이제는 그냥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하나 하루하루를 되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 그래야 결과가 아쉽더라도 나는 즐겼으니까 그렇게 조금 생각되고 그런 생각들을 요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생각의 중심에 관객들도 있고 저도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오늘 여러분 너무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장기 상영 8주간의 약속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주에도 딸에 대하여와 이상철 감독님 그녀에게가 만납니다. 다음 주에는 배우님도 오시니까요. 꼭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